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부산 서구 한 달 동네에서 벌어진 일로 78세 김영우 할아버지와 동네 주민들의 놀라운 경험담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사람을 판단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영웅이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부산 서구 아미동 한 달 동네에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돌격 앞으로 1234, 2234. 78세 김영우 할아버지가 또 시작한 것입니다. 낡은 군복 비슷한 옷을 입고 비탈길 모퉁이 작은 베란다에서 혼자 구령을 붙이고 계셨죠. 부산항 쪽에서 길게 우러오는 기적이 골목 담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비탈길 돌계단에 이슬이 가득했죠. 아미동 달동네 특유의 좁은 골목길은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축축한 벽돌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벽을 탕탕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또 시작이네. 새벽부터 무슨 난리야. 부산 토박이 사투리로 투덜거리는 소리가 달동네 골목에 메아리 쳤습니다. 지붕 위로는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며 끽끽거리는 소리와 함께 멀리서 들려오는 부두, 크레인의 기계음이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때 동네 반장인 최만호 할아버지가 가파른 골목길을 헉헉거리며 올라왔습니다. 72세 넘은 나이에도 목소리만큼은 우렁찬 분이셨죠.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는데 화가 잔뜩 난 표정이었습니다. 김영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동네 사람들이 다 잠을 못 자잖아. 하지만 김영우 할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달동네 언덕 위에서 허공을 향해 바른 자세로 경례를 하며 중얼거렸죠. 소령님, 적이 나타났습니다.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최 반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또 저 증세가 시작됐네. 정말 병원에라도 보내야 할 텐데.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 한 대가 가파른 골목길을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죠. 저게 뭐야? 젊은 순경 2명이 내렸습니다. 한 명은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 정도였죠. 최 반장님이신가요? 신고 들어와서 왔습니다. 최 반장이 당황했습니다. 아, 네. 저기 김할아버지가 새벽마다 소리를 지르셔서. 젊은 순경이 김영우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김영우 할아버지는 여전히 허공을 바라보며 구령을 계속했습니다. 중대장, 적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순경이 팔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같이 가셔야겠어요. 그때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62세 박민수 씨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이 아미동에서 30년을 살아온 토박이었죠. 잠깐만요. 할아버지를 어디 데려가시는 거예요? 소음 때문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정신병원에 모셔가야 할 것 같은데요. 민수 씨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분은 혹시 정말 군인이셨을 수도 있어요. 젊은 순경이 코웃음 쳤습니다. 군인이요? 이 상태로요? 그러게 말이야, 민수야. 이분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게 벌써 몇 번째야. 구청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데. 최 반장이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김영우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익숙한 구호였습니다. 젊은 시절 군대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죠. 그때 골목 아래쪽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50대 김아주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올라왔습니다. 성격이 좀 급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분이었죠.
정말 이상해요, 저분. 맨날 혼자 중얼거리고 밤에는 울기도 하고 국가유공자라고 하던데 나라가 챙겨주지도 않잖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최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진짜 국가유공자면 연금이라도 나올 텐데 그런 것도 없고 아마 착각이거나 허언증인 것 같아. 이때 민수 씨의 딸 이수진 씨가 출근길에 가파른 골목을 내려가다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30세의 수진 씨는 부산 서구청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죠.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경찰차까지 와 있고. 아, 수진아. 저 할아버지가 또 새벽부터 소란 피우고 계셔서 경찰에서 병원에 모시고 가신다는데 수진 씨는 김영우 할아버지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직업상 이런 어르신들을 많이 봐왔기에 뭔가 단순한 치매나 정신질환과는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수진이 순경에게 말했습니다. 저 구청 사회복지사인데요. 이분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젊은 순경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복지사든 뭐든 민원은 민원이에요. 새벽마다 이런 식으로 소란 피우면 안 되죠. 그래도 행정 절차는 지켜야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은 에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런 어르신들 많아요. 그때 김영우 할아버지가 갑자기 순경들을 향해 바른 자세로 경례를 했습니다. 국가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님들께 경례. 고생 많으십니다. 순경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목소리가 또랑또랑했거든요. 이분. 나이 많은 순경이 뭔가를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군대 다녀오셨나요? 보고드립니다. 김영호 대령, 베트남 파병 이사여단 소속이었습니다. 두 순경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죠. 젊은 순경이 속삭였습니다. 선배, 이분 진짜 군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글쎄,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신고 들어오면 그때 처리하죠. 경찰차가 떠나고 나서 동네 사람들 사이에는 미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한편 민수 씨의 아들인 25세 정우석은 아직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중퇴하고 이렇다 할 일 없이 놀고 있던 차였죠. 같이 노는 친구들도 비슷한 처지의 동네 청년들이었습니다. 또 저 미친 영감 때문에 잠을 못 자겠네. 우석이 짜증을 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학교 가는 동네 아이들이 가파른 골목길을 뛰어내려가다 김영우 할아버지를 보고 깔깔거리며 따라했습니다. 돌격 앞으로. 히히. 할아버지가 군인 놀이하고 있어.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김영우 할아버지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아이들, 위험해. 저기 올 수도 있어. 하지만 아이들은 그저 웃으며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최 반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다음 주민회의 때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 보자고. 이렇게 부산 아미동 달동네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김영우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며칠이 지나도 김영우 할아버지의 새벽 구령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야. 민수 씨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김할아버지가 하시는 구호 있잖아. 그게 정확한 군대식 구호야. 무슨 소리예요? 내가 군대에서 들었던 건데 옛날 베트남 파병 갔던 부대의 구호 같아. 요즘 젊은이들은 모를 그런 옛날식 구호 말이야. 한편 수진 씨는 서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김영우 할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상사인 과장이 옆에서 말했죠. 수진아, 쓸데없는 거 캐지 말고 행정 업무만 해. 그런 사람들 신경 쓰다 보면 끝이 없어.
하지만 과장님, 혹시 정말 국가유공자셨을 수도 있잖아요. 에이, 그런 사람이면 벌써 국가에서 챙겨줬을 거야. 착각하는 치매 환자일 확률이 높아. 수진이 컴퓨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네. 주민등록상으로는 혼자 사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가족난도 공난이에요. 그런데 국가유공자 등록은 되어 있지 않네요. 과장이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망상이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업무 해. 수지는 내심 반발했습니다. 국가가 영웅을 외면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영웅? 확인도 안 된 사람을 가지고. 그래서 확인을 해보자는 거잖아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분 치매 있으신 것 아니에요? 글쎄요. 뭔가 다른 것 같은데요. 치매라면 일관성이 없을 텐데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구호를 하시거든요. 그날 저녁 우석과 친구 셋이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김영우 할아버지 집 앞 골목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의 백수들이 모여서 시간을 때우고 있었죠. 친구 중 한 명인 정훈이가 말했습니다. 야, 저 미친 영감 또 중얼거린다. 진짜 시끄럽네. 가서 한마디 해볼까? 다른 친구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우석이 술 기운에 일어났습니다. 그래, 가자. 새 청년이 김영우 할아버지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마당에서 혼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죠. 할아버지, 너무 시끄러워요. 정훈이가 소리쳤습니다. 김영우 할아버지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바른 자세로 서서 큰 소리로 외쳤죠. 거기 선자, 인사는 어디다 팔고, 어른 앞에서 버릇이 그게 뭐야? 새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목소리가 우렁차고 위험이 있었거든요. 뭐야? 갑자기. 너희들 나이가 몇 살인가? 군대는 다녀왔는가? 정훈이가 술 기운에 대들었습니다. 군대? 저희도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뭐? 그럼 군인의 예의를 알 텐데. 선배 앞에서 그런 태도가 어딨나? 김영우 할아버지의 호통에 새 청년이 움찔했습니다. 뭔가 진짜 군인 같은 기세가 느껴졌거든요. 성민이가 주춤거렸습니다. 선배라니. 할아버지가 진짜 군인이었어요? 나는 김영우 대령이다. 너희들 부모뻘 되는 놈들과 함께 이 나라를 지켰다. 우석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군인이셨어요? 김영우 할아버지가 우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나도 이제 늙은 바보일 뿐이지. 새 청년이 어색해졌습니다. 처음엔 장난삼아 왔는데 뭔가 진짜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냥 갑시다. 정훈이가 친구들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우석만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영우 할아버지가 다시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술에 취한 우석이 친구들과 장난삼아 김영우 할아버지 집 앞을 지나가다가 문이 열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야, 미친 영감 집 문 열려 있다. 들어가 보자. 뭐가 있나? 우석과 친구들이 슬금슬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것들을 발견했죠.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된 군복, 군번줄, 그리고 작은 아기 신발 한 켤레.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진짜 군인이었나? 그때 친구 중 하나가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죠. 우석이 일기를 펼쳐보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1971년 3월 15일. 오늘 베트남 파병 명령이 떨어졌다. 집에 1살 아들을 두고 가는 길이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1971년 5월 21일.
동료 박철수가 지뢰를 밟고 전사했다. 철수는 늘 고향의 막걸리를 그리워했지. 그에게도 어린 딸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나는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1974년 1월 11일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우리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전보를 받았다. 열병으로. 내가 없는 동안 우석은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인 전쟁의 기록이었죠. 친구가 속삭였습니다. 야, 이거 진짜인 것 같은데? 정훈이 우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야, 우리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의 집에서. 닥쳐. 그냥 가자. 하지만 우석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죠. 다음 날 동네 아이들이 또다시 김영우 할아버지를 보고 구호를 따라 했습니다. 돌격 앞으로. 아저씨 미쳤어요. 그때 김영우 할아버지가 갑자기 아이들 앞에 다가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이 하나의 어깨를 잡았죠. 얘야, 너희들이 내 아들 같아. 조심해야 해. 전쟁이 나면 너희 같은 아이들이 다치거든. 김영우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는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났죠. 철수야. 철수는 고작 19살이었어.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늘 그리워했는데 아이들이 무서워하며 도망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른들이 수군거렸죠. 저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야. 애들이 무서워하잖아. 하지만 민수 씨만은 김영우 할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에는 뭔가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죠. 수진 씨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오래된 앨범을 뒤적였습니다. 아버지도 젊었을 때 군대를 다녀오셨으니까 혹시 그 시절 사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였죠. 한참을 뒤지다가 한 장의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발견했습니다. 1975년 부산일보였죠. 베트남 전쟁 파병부대 김영우 소령, 적진 침투작전 성공으로 무공훈장 수여. 사진 속에는 젊은 군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김영우 할아버지와 얼굴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아버지, 이 신문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민수 씨가 사진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이분 우리 동네 김할아버지랑 닮지 않았어? 정말요? 그럼 할아버지가 진짜 군인이셨던 건가요? 민수 씨는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할아버지가 부산항에 돌아오셨을 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어떤 이야기요? 동네 할머니들이 그러시는데 40년 전쯤 젊은 군인 한 분이 이 동네에 오셨대. 부산항에서 배가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들이 마중 나왔는데 그분만 혼자였다고. 한편 우석은 며칠 동안 그 일기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김영우 할아버지 집에 가서 일기를 더 읽어보았죠. 서랍 구석에서 봉투 뭉치도 발견했습니다. 봉투 귀퉁이에 붉은 글씨로 수취인 불명. 우석은 봉투를 쓸어내렸습니다. 잉크 번진 영호 씨라는 호칭이 유독 따뜻했죠. 봉투 안에는 베트남에서 보낸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이야, 이곳은 정말 덥다. 하지만 우리 아들 생각을 하면 견딜 만하다. 빨리 집에 돌아가서 아들 얼굴을 보고 싶다. 아들이 처음 걸음마를 했을 텐데. 내가 보지 못해서 미안하다. 순이야, 오늘 전투가 있었다. 우리 부대원 중 셋이 다쳤다. 그중 한 명은 19살밖에 안 된 애다.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울더라. 나도 집이 그리워진다. 순이야, 이번 작전이 마지막 일지도 모르겠다. 만약 내가 돌아가지 못하면 아들을 잘 키워다오.
그리고 내가 비겁해서 도망친 게 아니라는 걸 알려다오. 나는 이 나라를 지키다가 죽은 거라고. 우석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편지들은 모두 수치인 불명으로 돌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아내가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난 후였던 거죠. 더 읽어보니 일기 내용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1974년 6월. 아내가 떠났다. 아들이 죽고 내가 전쟁에서 돌아오는 게 늦어지면서 아내는 다른 남자를 따라갔다. 이해한다. 나도 그 당시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었으니까. 1974년 8월 15일. 오늘 부산항에 도착했다. 다른 전우들은 가족들이 마중 나왔는데 나만 혼자였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데 왜 이렇게 쓸쓸할까?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1975년 10월. 대령으로 예편했다. 하지만 갈 곳이 없다. 전쟁의 상처는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도 너무 아프다. 부산항을 바라보면 그때 그 쓸쓸함이 다시 떠오른다. 1985년 3월. 부산 이 작은 달동네 방을 얻었다. 여기서 혼자 살아야겠다. 가끔 꿈에서 전우들을 만난다. 그들은 모두 젊은 모습 그대로다. 철수는 여전히 막걸리 이야기를 하고 진호는 고향 누나 이야기를 한다. 나만 늙어가고 있다. 우석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는 여전히 허세를 부렸죠. 에이, 그냥 소설 쓰는 걸 수도 있어. 요즘 치매 걸리면 이상한 얘기 많이 하잖아. 그날 밤 김영우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작전 실패. 부하들이 다 죽었어. 내 책임이야. 소령으로서 내가 지키지 못했어. 그 소리에 민수 씨가 잠에서 깼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절규 같은 소리였죠. 민수 씨는 슬그머니 나가서 김영우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닥에 꿇어앉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미안해. 진호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희들을 지키지 못했어. 19살, 20살. 어린 것들을. 김영우 할아버지가 하늘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왜 나만 살아서 돌아왔나? 왜 나만? 아들도 지키지 못하고 부하들도 지키지 못하고. 민수 씨는 왠지 모를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저것은 단순한 정신질환자의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진실한 괴로움이 느껴졌죠. 다음 날 동네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할아버지가 진짜 군인이었다더라. 무슨 소리야? 그럼 왜 이런 동네에서 혼자 살고 있어? 글쎄, 나도 잘 모르겠지만. 김아주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다 망상이겠지. 진짜 그런 사람이면 나라에서 챙겨주겠지. 하지만 의혹의 씨앗은 이미 뿌려진 상태였습니다.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40년 전에 젊은 군인 한 분이 이 동네에 오신 건 맞아. 그때 참 힘들어 보이셨는데.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최 반장을 중심으로 동네 사람들이 아미동 마을회관에 모였죠.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모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김영우 씨 문제 때문입니다. 김아주머니가 먼저 나섰습니다. 성격이 급한 편이지만 마음은 따뜻한 분이었죠.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새벽마다 소리 지르고 애들은 무서워하고 경찰까지 왔잖아요. 다른 주민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잠을 자야 하는데 너무하잖아요. 그때 동네 청년 몇 명도 나타났습니다. 우석의 친구들이었죠. 정훈이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할 말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진짜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한데? 호통을 치는데 진짜 군인 같았어요. 뭔가 예사롭지 않았다고요.
최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시설로 모시는 게 좋겠어요. 혼자서는 제대로 살 수 없는 상태 같고. 그때 민수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김할아버지가 정말 군인이셨던 건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며칠 전에 오래된 신문에서 봤는데 김영호라는 이름의 소령이 무공훈장을 받았다고 나와 있었어요. 김아주머니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같은 사람이라는 증거라도 있어요? 이름이 같다고 다 같은 사람인가요? 수진 씨도 나섰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행정 기록을 찾아봤는데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구청에서는 뭐래? 최 반장이 물었습니다.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 저희 과장님이 그런 일 신경 쓰지 말라고 하세요. 행정 업무만 하라고. 그러면 더 확실한 거 아니야? 구청에서도 그냥 치매 환자라고 보는 거잖아. 그때 한 주민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그분이 하시는 구호가 정확해요.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들었던 거랑 똑같대요. 다른 주민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앞에서 격리하시는 것도 봤는데 진짜 군인 같았어요.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최 반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래도 지금 상태로는 안 되잖아요. 다음 주까지 해결책을 찾아보죠. 회의가 끝나고 민수 가족만 남았습니다. 우석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뭔가 봤어요. 뭘? 할아버지 집에 일기가 있었는데 그냥 망상이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민수 씨와 수진 씨가 동시에 우석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우석은 그동안 봤던 것들을 털어놨습니다. 군복, 군번줄, 아기 신발, 그리고 일기의 내용까지. 그리고 반송된 편지들도 말했죠. 베트남에서 보낸 편지들이 다 수취인 불명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정말 슬펐어요. 수진이 놀랐습니다. 그럼 정말 전쟁에 다녀오신 분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잖아. 민수 씨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와 누군가가 말다툼을 하는 소리였죠. 밖으로 나가보니 구청 직원 둘이 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병원에 가셔야 해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김영호 할아버지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 나는 이 나라를 지킨 군인이다. 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수진이 달려갔습니다. 잠깐만요. 저 구청 사회복지사인데요. 구청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아, 수진 씨? 왜 여기에? 이분에 대해서 조사 중이에요. 함부로 모실 수 없어요. 하지만 과장님이 빨리 처리하라고. 과장님한테 제가 말할게요. 정식 절차를 밟아야죠. 그날 밤 김영호 할아버지가 민수 씨 집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죠. 민수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웬일이세요? 나는 대령이었어요. 베트남에서 소령으로 시작해서 대령으로 예편했다고요. 김영호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하들이 다 내 곁에서 죽어갔어요. 20도 안 된 애들이. 철수는 막걸리를 그리워했고 진호는 고향 누나를 그리워했어요. 나는 살아서 돌아왔는데 그 애들은. 민수 씨는 할아버지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차를 끓여드리면서 조용히 들었죠. 내 아들도 내가 전쟁터에 있는 동안 죽었어요. 겨우 1살이었는데 아내도 떠나고 나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어요. 김영호 할아버지가 민수 씨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민수 씨, 나는 정말 군인이었어요.
믿어주세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데. 그날 밤 민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너무나 절절했기 때문이었죠. 수진 씨는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부산의 국가기록원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의 직업적 의무감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도 궁금해서였죠. 베트남 파병 관련 기록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담당자가 컴퓨터를 검색했습니다. 어떤 분을 찾으시나요? 김영호라는 분인데 소령에서 대령 계급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김영호 대령. 1948년생. 베트남 파병 이사여단 소속으로 소령으로 파병, 대령으로 예편. 무공훈장 수여 기록이 있습니다. 수진 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정말 계셨던 분이군요? 네, 그런데 이상하네요. 예편 후 국가유공자 등록이 누락되어 있어요. 아, 여기 보니까 기록상 한 글자가 달랐습니다. 그 한 획 때문에 반세기가 비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당시에는 행정 처리가 완벽하지 않았던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특히 이분처럼 가족이 없으신 경우에는 더더욱 본인이 직접 정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묻혀버리죠. 수진 씨는 그 자료를 복사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민수 씨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김영호 할아버지에 대해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김할아버지가 언제부터 여기 사셨는지 아세요?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산 80세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분 한 40년 전쯤부터 사셨지. 처음에는 젊은 총각이었는데 뭔가 힘들어 보였어. 부산항에서 배 내릴 때도 혼자였고. 가족은 없으셨나요? 아들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1살 무렵에 세상을 떠났어. 열병이었다더라. 부인도 그 후에 남자 따라 어디론가 떠나버렸고. 그럼 지금까지 혼자 사신 거네요? 그렇지. 참 불쌍한 분이야. 가끔 밤에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너무 슬픈 소리였어. 철수야, 진호야 하면서 이름도 부르고. 민수 씨는 점점 김영호 할아버지에 대한 연민이 생겼습니다. 한편 우석은 며칠 동안 술을 끊고 김영호 할아버지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허락을 받고 들어갔죠. 할아버지, 저번에 무례하게 들어와서 죄송했어요. 김영호 할아버지가 우석을 바라봤습니다. 괜찮다. 어차피 혼자 사는 집인데. 우석이 일기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진짜 할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그래. 내가 잊지 않으려고 쓴 거야. 죽은 놈들을 잊으면 안 되니까. 우석은 더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1973년 4월 적의 기습 공격으로 이등병 김진수가 전사했다. 고향에 부모님이 계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소식을 전해야 할까? 내 부하였는데 내가 지키지 못했다. 1973년 7월. 오늘은 내 생일이다. 31살이 되었다. 하지만 축하할 기분이 아니다. 어제 상사 이철호가 지뢰를 밟고 다리를 잃었다. 그에게는 갓 태어난 딸이 있다. 1973년 9월. 적진 침투 작전에 성공했다. 무공훈장을 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기쁘지 않다. 이 작전으로 우리 부대원 5명이 더 죽었다. 내가 영웅이라고? 아니다. 나는 살아남은 자일 뿐이다. 그때 우석이 구석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김영호 할아버지가 돌아봤습니다. 아, 그거. 상자를 열어보니 훈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공훈장, 근무훈장, 그리고 여러 기념품들. 하지만 모두 먼지에 덮여 있었죠. 상자 뚜껑 안쪽에는 손으로 새긴 글귀가 있었습니다. 나는 영웅이 아니다. 그저 살아남은 자일 뿐이다.
우석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런 글을 새기셨어요? 진짜 영웅들은 다 죽었어. 철수, 진호, 민수. 그 애들이 진짜 영웅이야. 나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지. 김영호 할아버지가 훈장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걸 받을 때 5명이 죽었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우석은 일기를 덮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실제 전쟁을 겪은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석은 김영호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군인이셨던 건가요? 그래. 나는 김영호 대령이었다. 베트남에서 3년을 싸웠고 수많은 부하들을 잃었지. 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겠나? 전쟁은 끝났고 사람들은 잊고 싶어 해. 나 같은 늙은 군인의 얘기를 누가 들어주겠어. 그리고 나는 정말 영웅이 아니야. 그래도 우석아, 김영호 할아버지가 우석을 바라봤습니다. 넌 뭘 하고 싶니? 우석이 주춤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젊은 놈이 그러면 안 되지. 철수도 너만 했을 때 죽었어. 그 나이에 나라를 위해 죽었는데. 그날 밤 우석은 처음으로 술 대신 커피를 마시며 밤을 새웠습니다. 뭔가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다음 날 민수 가족이 모두 모여 각자 알아낸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자료를 펼쳤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확인했어요. 김영호 대령은 실존 인물입니다. 베트남 파병군으로 소령으로 가서 무공훈장까지 받으시고 대령으로 예편하셨어요. 민수 씨가 신문 스크랩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의 사진과 지금 할아버지의 젊었을 때 모습이 일치해요. 우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일기를 읽어봤는데 모든 내용이 기록과 정확히 일치해요. 부대 이름, 작전명, 날짜까지. 그리고 훈장들도 실제로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작은 아기 신발도 놓여 있었습니다. 우석이 가져온 것이었죠.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죠. 그럼 할아버지는 정말.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친 게 아니었어. 영웅이었어. 민수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함부로 했어요. 할아버지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모두 그랬어, 우석아. 우리가 몰랐던 거야. 민수 씨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유공자 등록이 안 되어 있을까요? 한자 한 획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누락됐던 거예요. 그때 밖에서 김영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열 정렬, 경례, 나라를 지켜라. 하지만 이번에는 그 목소리가 달리 들렸습니다. 미친 소리가 아니라 한 군인의 마지막 사명감처럼 들렸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김영호 할아버지 집 앞에 모여 있는 것이었죠. 할아버지, 저희한테 군가 가르쳐 주세요.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현충일 행사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진짜 군인이라고 했어요. 김영호 할아버지가 놀랐습니다. 너희들이 왜? 선생님이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나라를 지킨 영웅이래요. 저희한테 군가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거나 놀리지 않았죠. 김영호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배우고 싶니? 네. 그날부터 김영호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군가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따라서 구령도 배웠죠. 민수 씨가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한테 가보자.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자. 세 가족이 김영호 할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과 함께 군가를 부르고 있었죠. 할아버지. 김영호 할아버지가 멈춰서서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김영호 대령님이 맞으시죠?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민수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나라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김영호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니. 우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나도 이상했을 거야. 혼자 중얼거리고 아이들도 따라서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국가유공자 등록을 도와드릴게요.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예우를 받으셔야죠. 그날 밤 세 가족은 김영호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죠. 편의점 앞에서 우석의 친구가 코웃음 쳤습니다. 그 영감 장난감 좀 그만 붙잡아. 우석은 맥주캔을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 사람 우리 아버지보다 오래 버텼어. 난 오늘부로 너희랑 끝. 우석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친구들과의 인연을 정리하는 순간이었죠. 며칠 후 수진 씨는 국가보훈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국가기록원 사본, 옛 신문 기사, 그리고 김영호 할아버지의 일기 사본까지. 하지만 보훈부에서 온 답변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일기와 기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 부대원에 서면 진술이나 공식 증언이 필요합니다.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50년 전 일이니까. 생존에 계신 전우분이 계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입니다. 민수 씨가 급히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병원에 와봐.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고 몸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엔 초침 소리만 또렷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국가유공자 등록도 못 받으시는 건가요? 그때 우석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찾겠습니다. 반드시 증언해줄 전우분을 찾아내겠어요. 우석은 며칠 동안 인터넷을 뒤지고 베트남 참전 용사회에 연락하며 김영호 할아버지와 함께 싸웠던 전우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성이 찾아온 것입니다. 혹시 김영호 대령님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박철수의 딸 박미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일기에서 본 그 이름이었거든요. 제 아버지가 베트남에서 전사하셨는데 어머니가 늘 김영호 대령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미영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아버지를 구하려다가 김영호 대령님이 부상을 당하셨다고. 그분이 아니었으면 아버지의 시신도 찾을 수 없었을 거라고. 정말요? 네. 어머니가 평생 그분을 찾으려고 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꼭 인사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때 마침내 한 분을 더 찾아냈습니다. 80세의 김진호 할아버지였죠. 김영호 소령님을 아십니까? 김진호 할아버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영호가 아직 살아계신가? 네, 부산에 계세요. 아이고, 그 양반이 나를 구해준 분인데
김진호 할아버지는 즉시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보훈부에 정식 증언서를 제출했죠. 김영호 소령님은 1973년 적진 침투 작전에서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진정한 군인이셨습니다. 2시 49분 복도 시계 초침이 툭 하고 넘어갔습니다. 2시 50분 휴대전화가 떨렸습니다. 국립현충원 안장 허가가 났습니다. 하지만 김영호 할아버지는 이미 많이 약해져 계셨습니다. 그날 오후 김영호 할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서 오래된 군복을 꺼내 입으셨습니다. 비록 낡았지만 입고 나니 여전히 위험이 느껴졌죠. 할아버지, 뭘 하세요? 정리를 해야지.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우석은 휴대전화로 해병대 자원입대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지원 완료 버튼을 누르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우석이 김영호 할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왜 그러니?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해병대에 가서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우석이 울먹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킨 나라를 제가 이어서 지키고 싶어요. 김영호 할아버지가 우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 그럼 진짜 군인이 되는 거야.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정말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거라. 그날 오후 김영호 할아버지가 동네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봐.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평소 무서워했던 할아버지였지만 오늘은 왠지 다른 느낌이었죠. 김영호 할아버지가 자신의 군모를 벗어서 한 아이의 머리에 씌워주었습니다. 얘야, 이제 너희가 이 나라의 미래야. 할아버지가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너희들이 지켜주렴.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군인이었어요? 그래. 할아버지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먼 곳까지 갔다 왔단다. 그럼 할아버지는 영웅이에요? 김영호 할아버지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는 그냥 맡은 일을 한 사람일 뿐이야. 진짜 영웅은 너희들이야.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갈 너희들 말이야. 그리고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하나씩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렴. 그리고 서로를 아끼렴. 그게 할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야. 저녁 무렵 김영호 할아버지가 민수 씨 집을 찾았습니다. 민수 씨, 고마웠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을. 나를 알아봐줘서 고마웠어요. 50년 동안 혼자였는데 마지막에 가족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민수 씨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왜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내 임무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편히 쉬고 싶어요. 그날 밤 김영호 할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구령도 중얼거림도 없었죠. 새벽 6시 민수 씨가 이상해서 할아버지 집을 찾아갔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군복을 말끔히 입고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마치 병상에서도 차렷 자세를 취한 것처럼 반듯하게, 그리고 평온한 얼굴로 영원한 잠에 드신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가 급히 수진과 우석을 불렀습니다. 세 사람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죠. 책상 위에는 한 장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 씨네 가족에게 나를 알아봐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50년 동안 혼자였지만 마지막 며칠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부하들과 아들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진짜 영웅입니다. 마이너스 김영호 대령 올림. 마이너스. 김영호 할아버지의 부고 소식이 아미동에 전해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새벽, 최 반장은 쪼그려 앉아 영호 할아버지 문 앞을 쓸었습니다.
기마 주머니는 초록 플라스틱 화병을 씻어와 하얀 국화를 꽂았습니다. 먼저 최 반장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대령님이셨던 거야? 수진이 서류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베트남 파병 당시 소령으로 가서 무공훈장까지 받으시고 대령으로 예편하신 분이셨어요. 최 반장은 모자를 벗었습니다. 대령님, 제가 틀렸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최 반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영웅을 몰라봤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기마 주머니도 찾아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그런 분을 향해 함부로 말했네. 어쩌면 좋아.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자책하는 표정이었죠.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영웅을 알아보지 못하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기자가 온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 영웅이 달동네에서 혼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기자가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민수 가족의 이야기, 김진호 할아버지의 증언, 박미영 씨의 감사 인사까지. 뉴스가 나가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국가가 영웅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나? 50년 동안 혼자 살게 한 게 말이 되나? 국가보훈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호 대령님의 유족이신가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이웃입니다. 유족분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장례를 국가에서 치르겠습니다. 김영호 대령님은 베트남 전쟁 영웅이시니까요. 여론도 있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부산의 바람을 등에 업고 영현은 조용히 도로 위를 건넜습니다. 종착지는 대전 국립현충원이었습니다. 며칠 후 부산의 한 장례식장.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현역 군인들이 와서 김영호 할아버지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김영호 대령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 김진호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80세가 넘어 보이는 분이었죠. 저는 김영호 선배님과 함께 베트남에 갔던 김진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분은 제 목숨을 구해준 분입니다. 1973년 적의 기습 공격을 받았을 때 저를 구하려다가 부상을 당하셨어요. 김진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배는 늘 말했죠. 훈장은 내가 받았지만 빚은 내가 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산 겁니다. 그 후에도 항상 부하들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자신의 식량을 나누어 주시고 위험한 임무는 본인이 먼저 나서셨어요. 진정한 군인이셨습니다. 박미영 씨도 나섰습니다. 제 아버지 박철수를 구하려다가 다치신 분이에요. 어머니가 평생 찾으려고 했던 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울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그때 그 젊은 순경도 나타났습니다. 저 며칠 전에 민원 때문에 왔던 경찰인데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순경이 김영호 할아버지 영정에 경례를 했습니다. 우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석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보면서 진짜 어른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해병대에 가겠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해병대 지원 완료. 민수 씨가 우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랑스러웠죠. 장례식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대전 국립현충원으로 향했습니다. 현충원 안장식. 태극기가 관 위에 덮여 있었고 군악대가 애국가를 연주했습니다.
수진이 마지막 인사말을 했습니다. 김영호 대령님, 이제 할아버지는 기록 속 이름이 아니라 모두의 기억 속에 남으실 겁니다.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이 나라를 저희가 이어받겠습니다. 민수 씨가 술잔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대령님, 이제 진짜 가족들 곁에서 편히 쉬세요.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우석은 짧게 깎은 머리로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해병대 입대를 앞둔 상태였죠.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멋진 군인이 될게요. 약속드려요. 동네 아이들도 와서 꽃을 올렸습니다. 김영우 할아버지가 씌워주었던 군모를 쓴 아이가 그 군모를 벗어 관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할아버지 나라 잘 지킬게요. 유리 케이스 안 작디 작은 아기 신발이 놓였습니다. 누군가의 첫걸음이 거기 있었습니다. 최 반장과 김아주머니를 비롯한 모든 동네 주민들이 먼저 경례를 올렸고 군인들과 시민의 경례가 한 프레임으로 겹쳤습니다. 대령님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해가 지고 현충원에 저녁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수진이 마지막으로 묘비에 적힌 글을 읽었습니다. 김영호 대령, 1948년 2025년 조국을 위해 싸운 영웅, 영원히 기억하리라.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평안하실 거야. 멀리서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김영호 대령의 마지막 인사같이 우석 이병버스 문 닫히는 소리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그로부터 1년 후 우석은 해병대에서 모범적인 해병이 되어 있었습니다. 휴가를 나와서 현충원에 김영우 할아버지를 찾아뵈었죠.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동료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훈련소에서 쓴 편지를 읽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제 정말 군인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를 지키는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지키고 있는 것은 영토만이 아니라 할아버지 같은 분들의 희생과 사랑입니다. 할아버지의 부하로 자랑스럽게 살겠습니다. 수지는 국가보훈부와 함께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의 기록을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우 할아버지처럼 잊혀진 영웅들을 찾아내는 일이었죠. 할아버지 덕분에 지금까지 17분을 더 찾아냈어요. 모두 할아버지처럼 혼자 살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민수 씨는 슈퍼 한편의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김영우 할아버지의 사진과 훈장, 그리고 그 군모를 전시해 두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할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사드려요. 할아버지 이야기가 책으로도 나온대요. 부산 아미동도 변했습니다. 주민들은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었고 김영우 할아버지가 살던 집은 작은 추모 공간이 되었죠. 그리고 그 집 앞에는 작은 표지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곳에 김영우 대령이 사셨습니다. 그는 조국을 위해 싸웠고 우리에게 진정한 영웅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분입니다. 동네 아이들은 가끔 그 앞에서 꽃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나라 잘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김영우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군가를 부르곤 했습니다. 맑은 목소리로 울려 퍼지는 군가는 달동네 골목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죠. 마이너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모르는 영웅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둘째,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진정한 영웅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영호 할아버지처럼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 진짜 영웅의 모습입니다. 넷째,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석처럼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의 희생을 이해할 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여섯째, 공동체의 힘입니다. 최 반장, 김아주머니,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할 때 진정한 화해와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의 힘입니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는 숨은 영웅이 계실지 모르니까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는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로 말이죠. 김영호 대령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나라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라. 이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